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경매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이 경매 너무 어려워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 나 틀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렵게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하시는 건 경매 자격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경매가 곁다리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 특이한 사례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일반론에 대해서만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기할 부분은 아니고 경매에서는 경매 절차에서 10가지, 그 다음에 권리분석에서 3가지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틀 안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정답을 찾으시면 되고 이 범위를 이탈해서 문제가 나오면 그냥 틀리셔도 합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겁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주로 이제 뭐가 포인트가 되는 거냐면은 경매 절차를 규율하는 게 민사집행법인데 민사집행법이 옛날에 2002년 7월 1일에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요 전에 민사집행법 내용과 요 후에 민사집행법 내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문제가 나올 땐 전부 다 개정이 돼서 차이가 있는 요 부분이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요거 10가지만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전후로 해갖고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배당 요구를 꼭 해야지만 배당을 해주는 채권자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제외시키면 안 되는 채권자가 있게 되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구별한다? 등기부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자들은 집행법원에서 누가 채권자인지 뻔히 알죠. 뻔히 아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당에서 제외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자들은 집행법원에서 누가 채권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채권자라는 걸 알 수 있고 배당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등기부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등기부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이 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각 방법 3가지가 있게 되는데 호가 경매가 있게 되고 기일 입찰, 기간 입찰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사집행법 개정에 의해서 기간 입찰이 처음 도입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각 방법 3가지가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10%가 되는데 최저 매각 가격이 10%. 옛날에는 여기서는 매수 신청 가격이 10%였습니다. 이게 최저 매각 가격이 10%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규정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매수 신청 가격이 10%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이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이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이 10% 요거를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고제도입니다.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 이거는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매각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보증금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돼 있죠.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럼 이 공탁된 이 보증금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요거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 채무자나 소유주의 항고가 기각됐을 때는 이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고 배당재단에 포함시켜서 배당을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 외의 사람, 즉 낙찰자 등의 항고가 기각됐을 때는 보증금을 돌려주되 이자를 빼고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있게 규정이 되어 있냐?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연전술 방지입니다. 옛날에는 항고를 할 사유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남발함으로써 지연전술을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연전술을 쓸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팔리기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채무자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항고가 기각됐을 때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항고를 할지 말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신속한 경매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 외의 사람, 즉 낙찰자 등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지연 전수를 쓸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항고가 기각됐을 때는 보증금을 돌려주되 이자를 빼고 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완납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이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매각대금 완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인도명령 신청은 매각대금 완납 후 6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신매각과 재매각이 있게 되는데, 이 신매각과 재매각은 경매 절차를 간단하게 이제 그려보면은 경매 신청을 합니다.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매각 준비를 하게 되죠. 이 매각 준비는 물론 이제 그 돈 버는 경매에서는 이 매각 준비도 잘 알아두셔야 되지만은, 지금 이제 돈 버는 경매를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경매를 공부하는 거니까 이 매각 준비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매각 및 매각 결정 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입니다. 그리고 매각 기일에 매각을 하게 되죠. 매각 기일에 매각을 하는데 이 매각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매각이 되면은 이 매각이 되지 않으면 유찰이 되면은 다시 경매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시 경매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다시 경매 절차를 밟는 이것을 신매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이 되면, 매각 결정 절차입니다. 매각 결정 절차, 매각 허브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결정 기일이 되고, 그 다음에 매각이 확정이 됩니다. 매각이 확정이 되는데, 이 농지법에서 보는 농지에 대해서 경락받고자 하는 경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언제까지 제출하면 된다. 여기 이제 매각 결정기일까지, 여기까지 농취증을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입찰할 때 농취증 제출할 필요 없고, 낙찰을 받으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매각 허브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농취증을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불허가가 되면은 다시 경매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다시 경매 절차를 밟는데 이것도 신매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불허가가 돼서 다시 경매 절차를 밟으면은 보증금은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저감률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매각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 대금 지급 기한 한 달 정도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각 기일부터 매각 결정 기일까지 7일, 매각 결정 기일부터 이 매각이 확정될 때까지 7일, 이게 이제 바로 항고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항고 살펴본 거와 마찬가지로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 대금의 10% 상당의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완납 즉시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매각 대금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게 다시 경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다시 경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거는 신매각과 구별해서 재매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매각이 될 때 보증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주고 저감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보증금만큼을 벌었죠. 보증금만큼을 벌었으니까는 무슨 제도가 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이제 차순위 매수신고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 매수신고 가격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한 사람에 대해서만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면은 입찰 보증금을 법원에서 보관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여기서 이제 매각 대금을 납부합니다.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죠. 그때서 입찰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대금 지급 기한까지 여기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이 경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등 제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최고 매수 신고 가격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하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겠다고 나서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의자 우선 매수 신고 제도가 있게 되는데 이 공의자 우선 매수 신고 제도는 공의 지분이 경매 처분되는데 다른 공의자는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자기가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공의자 우선 매수 신고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의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종전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었던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절차에서는 이 정도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최근 시험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요즘에는 이 차순위 매수 신고 제도. 저는 이 차순위 매수 신고 제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특이한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시험에 이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11회 시험, 30회 시험에서도 이게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 제도, 이게 포인트가 돼서 문제가 나왔고 그 전에도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됐던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는 이렇게 이제 10가지 이 정도 내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입니다. 이 권리 분석 이거는 쉬운 겁니다. 권리 분석은 제일 먼저 이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권리를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거죠.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데 먼저 갑구 을구를 합쳐야 되겠죠. 갑구 을구를 합치는데 공시법에서 배우신 동순별접 이런 순서로 쭉 나열하는 겁니다. 쭉 나열하고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찾는 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최선순위를 기준합니다. 최선순위,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 공통점이 바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소멸입니다. 소멸인데 예외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게 여기서 이제 유치권이라든가 법정지상권이라든가 분묘기지권 이거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보다 먼저 설정된 용익물권 등은 경락인이 인수로 이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은 간단하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권리를 순서대로 쭉 나열하고 제일 먼저 찾는 게 말소 기준 권리, 최선순위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최선순위입니다. 찾아갖고 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유치권 빼고는 다 소멸. 이거보다 먼저 설정된 용익물권 등이 있으면 인수.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으면 인수할 거를 고려해서 입찰가를 산정하든지 인수하는 게 정 부담스러우면 경매에 참가하는 그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권리 분석은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을 이렇게 설명하면 저는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 방식을 달리 해갖고 그러면 이 매각 부동산 위에 있는 이 권리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권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항상 소멸되는 권리는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는 최선순위라고 하더라도 소멸되니까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했을 때 항상 소멸되는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인수해야 되는 권리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도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게 되죠. 이게 이제 유치권, 법정이상권, 분묘기지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립 시점에 따라서 소멸되기도 하고 인수되게 되는 권리 이게 이제 용익물권 등이 되겠죠. 용익물권 등이 되는데 용익물권 등이니까 등자가 들어가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 해당되고 본래의 가등기가 해당되고 가처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는 어떻게? 경락인이 인수로 이의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대항할 수 없을 때 후순위는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은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히 특징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 전세권이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죠. 두 군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세권은 경매에서는 뭐다? 카멜레온. 이리저리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전세권 하면 용익물권 취급을 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소멸, 선순위면 인수. 배당 요구한 전세권 하면은 요거는 담보물권 취급을 해서 항상 소멸되는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도 이 전세권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이런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는 가등기입니다. 담보가등기는 경매에서는 뭘로 취급한다? 저당권으로 취급하니까 항상 소멸되는 권리에 해당이 되고, 본래의 가등기는 용익물권하고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소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요 틀 안에서만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는 10가지, 권리 분석에서는 요거 3가지. 이 범위를 이탈해서 문제가 나오면 틀려도 됩니다. 그런데 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맞출 수 있어야, 그래야 법령 및 실무에서 고득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두 고른 것은 이 몇 개, 이 문제입니다. 옳은 거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매각 허가증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 지급해야 한다. 동그라미.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X. 그러니까 아까 매각 등을 완납하면 완납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틀린 지문이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지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얼.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여기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 이거는 쓸데없는 함정입니다. 누가 경매 신청을 했는지는 불문합니다.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X. 여기서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건 무조건 X입니다. 저당권은 항상 소멸되는 권리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기일입체에서 매수 신청에는 보증으로 매수 신청 가격이 10분의 1, 매수 신청 가격이 10분의 1 이렇게 나오면 X가 된다고 했죠. 매수 신청 가격이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거를 찾으라니까 옳은 거는 몇 개? 예, 1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에 관한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 2.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 부동산 위에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를 찾아는 얘기입니다. 최선수의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설정된 담보가등기는 경락이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X. 여기서 담보가등기가 소멸되지 않는다. 무조건 X죠. 왜? 항상 소멸되는 권리니까. 담보가등기는 경매에서는 뭘로 취급한다? 저당권. 그러니까 이 담보가등기는 결국 돈 달라는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멸되는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그 지문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지문이 나옵니다. 이게 민사집행법의 원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이게 뭡니까? 용익물권 등이 되는 거죠.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은 이게 뭐예요? 요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익물권 등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후순위죠. 그러면 소멸이죠. 소멸되지 않는다. X.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수인이 되는 거죠. 매각으로 소멸된다. X. 그 다음에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자의 배당 요구에 관계없이 항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X. 전세권, 카멜레온.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면 항상 소멸되는 권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에서는 이 경매 절차 10가지, 권리 분석에서 3가지, 이 정도를 구분하면은 해결할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경매 자격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 정도 틀 안에서 이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